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SYS-TV 설용수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3일이죠. 우리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0년도 또 앞을 내다보던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러시아가 소비에트죠. 소비에트가 러시아 공화국으로 돌아가던 91년 소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소비에트가 러시아로 돌아가던 고르바초프 시대 우리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를 선언하면서 드디어 대중국 수교를 결정합니다. 그 당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정말 적대 국가의 입장이었죠. 우리는 또 당시 대만과만 수교를 하고 있었지 중국 수교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미 미국은 70년대부터 서서히 대중국 관계를 열어가기 시작했고 중소 갈등을 역용해 가지고 80년대 가서는 본격적 대중국 관계를 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소비에트가 연방을 해체하고 독립국가연합 CIS로 돌아갔을 때 찬스를 잘 활용해서 대중국 수교를 결정합니다. 이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리처럼 무역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의 큰 불빛을 보고 찾아가는 나방처럼 북방 외교에 정말 국민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죠.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30년 동안에 126배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아마 대중국을 통해서 얻어진 무역의 흑자는 매년 일본에게 내던 적자를 메꾸고도 남을 만큼 우리 무역 의존도는 높아졌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제 무역이 다소 좀 흔들리다가 금년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적자로 돌아섰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는 30년간 우리 무역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무역 구조가 전 세계 무역의 약 26% 내지 27%까지 상승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미국과 일본하게 하는 무역 규모보다 중국 무역이 클 만큼 제일 무역 국가로 중국이 부상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78년 개방 이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이 돼서 수치적으로는 약 300배의 성장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 퍼센트별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중국은 정말로 후진국 중 후진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중국이 지금 미국과 맞담배를 할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제력은 물론이고 국방력도. 앞으로 20년 후에는 전체 GDP가 국민 총소득이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다고는 가능성이 있고, 국방비도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약 7천억 달러를 쓰고 중국이 2,500억 달러를 씁니다만은 구매 주수로 따지면 중국 국방력이 미국을 버금갈 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은 과거의 모든 소위 주석들이 2번 연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이후에 과정을 거쳐서 등사오평이 나오면서 사실은 중국을 시장경제체제로 바꿉니다. 이름하여 개혁개방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진 많은 주석들은 후진타오라든지
강택민이라 이런 주석들은 대부분 연임을 했어요. 5년씩 연임. 물론 지금도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없어요. 우당이라고 해서 정치협상 같은 구도를 가진 정당들의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당 독재 국가죠. 그렇지만 그들은 당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력이 주석에게 집중되어 있는, 총석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7명의 상무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전체 당원이 한 9천만 정도 되는데 그걸 거르고 걸러서 중앙당 위원 있고 당대표자들이죠. 각 지역대표자들, 그리고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상무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상무위원회는 7명이 권력을 분산해 가지고 있고 그 권력 가운데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상무위원 가운데서. 그리고 반드시 2번을 하고는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집권하는 거죠. 근데 지금 등소평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중국몽이라는 꿈을 제시했어요. 중국이 세계 중심에 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중화사상의 재현이죠. 공자 같은 훌륭한 학자를 통해서 문명적 기반을 닦아온 중국이 3000년 전 옛 화려한 시대를 재현하겠다고 말이죠. 유명한 황화문명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중국인들에게 꿈을 줬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정말 위대한 나라를 만들자, 이런 꿈을 줬어요. 그 꿈을 실현할 때까지는 공산당이 불가피하고 1인 독재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독재 체제란 말은 안 쓰지만 1인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노골적으로 시진핑은 중국 꿈이 아직 미완의 꿈으로 남아있으니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위 주석들의 2번 연임을 깨서 3번째 집권을 해서라도 꿈을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금년 9월 하순에 있는 중국 공산당 대표자대회에서 당헌을 고쳐서라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집권을 잡는 그런 소위 추석 연임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중국의 권력은 뭐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크게 3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가 태자당 권력, 그러니까 모태동 시대에 거기에 참여했던 공산당 원로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구성된 권력 구조죠. 그걸 태자당이라고 해요. 시진핑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시중석이라고 모태동 시대 국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의 자손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에 고난을 많이 겪었죠. 연안 지방에서 정말 하방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살았고 또 청소차를 끌고 다닐 만큼 어려운 생활도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북경에 가서 북경대학을 나와서 전 그 위대한 꿈을 실천한 공산당 서기까지 올라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번째 당이 청년당입니다. 청년당은 중국 공산당 중에 청년당원이 1억 명이 넘습니다. 그 속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권력을 잡았던 인물이 후진타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후진타오 다음에 권력이 청년당 권력으로 넘어갔더라면 이거창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총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창이는 지금 총리에만 머물러 있지 권력 정상에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태자당 권력은 후진타오로서 이미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신출귀몰한 시진핑이 나온 거예요. 태자당으로서. 그 태자당이 권력을 잡는 데는 장쩌민이, 소위 강택민이의 후원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강택민이는 경사오평의 개혁개방 시대에 나타난 테크노클라트,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상해파 출신. 어차피 중국이 공업화를 해서 제조업 단계에서 중소기업, 중공업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엔지니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업화를 이루는 주종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권력이 상하이 권력이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엔지니어 기술 관료들의 집단이에요. 이렇게 세 권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면서 많은 중국인들은 이제 청년당 시대로 넘어갔다. 그 후진타오 시대로부터의 리거창을 연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연 시진핑이 나타나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중국 꿈을 제시해요. 중국몽. 이름하여 대륙불기라는 거죠. 중국 대륙이 세계화할 수 있다. 이 꿈을 실현할 때까지는 누구도 이 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 정당이 다당제가 되고 민주주의처럼 직접 대통령을 뽑고 이런 직접 선거제도가 이루어져서는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 영토가 우리 한 50배 되고 한반도에, 그리고 인구는 지금 14억을 거의 갖고 있습니다. 뭐 얼마 후에는 인도가 중국 인구를 초월한다고 그래요. 거대한 나라죠.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소수민족 정책은 대단히 유연해요. 왜 유연하냐? 인구의 91%를 한족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8, 9%를 소수민족, 55개 민족이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중국과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체제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티베트족, 그 다음에 서장, 소위 천산산맥 넘어가는 소위 터키족들이 사는 신강이라는 지역이죠. 그 지역의 민족들. 그건 종교도 다르고 민족이 전혀 한족하고 동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뭐 묘족도 있고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족이 있는 거죠. 원래 조선족은 항일투쟁 시절에 중국에서 장개석하고 싸우던 소위 국공투쟁 시절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정강산을 출발한 중국 공산당이 연안까지 쫓겨가는데 2만 4천리에 계곡만 280개를 건너고 산맥을 수천 개 넘었어요. 지리멸멸해가지고 30만이 출발했는데 3만 명이 남았어요. 거의 절멸 상태에 있을 때 장개석 군대에 밀려가지고 국공합작이라는 게 실현됩니다. 주울레와 장개석이의 회동이죠. 거기서 결국은 서안에서 결판나는 것이, 일본이 침략을 했으니 37년도에 그 일본과 항일투쟁을 먼저 하고 우리끼리 결판을 내자, 이런 회담이에요. 결국 거기에 장개석 군대가 말려들어가지고 장개석 정부가 결국은 홍군의 이름으로 중국 전체를 휩쓸어서 49년에 공산당 승리에 깃발을 올리고 중국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산당을 하면서 중국에 문화 대혁명이 있었고 얼마나 비참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7, 8천만을 학살했다니까. 근데 결국은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또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45년 8.15 해방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소련의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소비에트 영향을 받은 중국 공산당이, 소련은 1917년 혁명이 났고 중국은 21년에 오사운동이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산당이 창립됩니다. 그리고 모태똥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모태똥 정부가 결국은 건국을 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장개석이는 대만으로 물러가서 지금 대만 정부의 맥을 잇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태똥의 모든 병폐를 치유하고 새로운 중국을 만들겠다는 꿈이 소위 중국식 시장경제를 창업해낸 덩사오평의 공로예요. 그래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모태똥과 같은 반열의 덩사오평이를 내세웁니다. 왜냐? 덩사오평이는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소강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적어도 밥은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소득 한 1000불 정도 소득은 이루어서 성공한 사람이 등사업행위다. 물론 홍콩의 병합을 1년여 앞두고 죽었고, 그는 죽을 때 유언하기를 홍콩 앞바다에다 화장을 해서 날 뿌리라고 그랬어요. 왜? 홍콩이 중국으로 반입되는 날, 편입되는 날 나도 함께 인민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할 것이라고. 그 시련을 강택민 시대를 지나고 후진타오 시대를 지나더니 시진핑이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소강이 아니라 대국이다. 대륙 굴기다. 아시안 경기도 치르고 올림픽도 치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이 지금 미소간에 맞담배를 쓰는 소련을 제끼고 G2의 반열에 올라와서 미중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국가가 됐죠. 지금 국방력은 미국의 버금가는 그런 무서운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탈나라에 가서 이미 우주 개발의 선두주자의 자리에 섰고 소련을 제칠 만큼 기술력이 발전했어요. 이런 중국이 우리하고 수교원 30년, 과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참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말 못할 만한 사정은 거대한 나라 앞에서 생존해가는 법칙을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의 종속된 국가로서 조선조는 출범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뭐 자기들 말대로 하면 조선이라는 국호를 중국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명나라에서. 그리고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왕위에다 명칭을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중국은 황제, 천재 하는데 우리는 그냥 태정태세 문단세가 쭉 왕으로만 가잖아요. 고종이 마지막에 황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만.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독립이에요. 서재필 박사가 썼다는. 그 서대문에 얽힌 역사, 무학지에 얽힌 역사는 얼마나 우리 역사의 치욕입니까? 거기 영빈관에서 중국 식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조정을 괴롭혔어요. 모든 비단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세자 책봉이라든지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중국에 가서 2달씩 석 달씩 가가지고 황제 칙령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중국의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500년 조선조 시대를 회상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게 살았다는 반론일 수도 있어요. 왜? 중국의 주변국가 다 통합되는데 우리는 건전하잖아요. 우리 항일 유격대들이 정말 중국 공산당을 살린 데 기여했다 해가지고 연변대학도 허락을 받고 조선족 자치주를 허락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단 상태에서는 북한의 옹호 세력으로 나타난 거죠. 중국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 변한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우리는 재검토해야 돼요. 1950년 한국전쟁은 중국이 개입을 상상하지 않은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된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중국은 정권 수립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만이라는 나라가 반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정치에 또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냐.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지역적 위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즉각 개입을 하더라고요. 의용군이라는 지원군이라는 이름. 오히려 소련보다 앞서가지고. 그래서 소련이 위협을 오히려 느꼈죠. 중국이 한반도 진출할 것에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휴전은 중국이 제안한 게 아니라 소련이 제안했습니다. 그게 미국이 응한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되돌아봐야 할 것은 한국 전쟁 때 만약 중국이 개입하였으면 우리는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희망하며 벅찼어요. 만주 대륙이 우리 본토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꿈에도 자다 일어날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중국 앞에 또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 미국하고 지금
동맹관계를 복원하니까, 더 강하게 하니까 중국이 우리를 만만치 않게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에 사드를 성주에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치적, 문화적 보복을, 경제적 보복을 했습니까? 지금 사드 재배치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어요. 왜? 경제적인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 중국의 상하이 봉쇄, 또 선전 봉쇄, 이런 몇 군데 봉쇄되니까 무역 규모 확 줄어가지고 적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미국의 쿼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그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전략에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또는 반도체 동맹 같은 거, 칩4라고, 이런 것들도 지금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요. 중국도 지금 반도체가 상당한 수준에 상승했습니다. 우리 기술하고 지금 거의 맞먹게 따라와 있어요. 통신 기술은 뭐 중국 화웨이가 세계 통신을 다 잡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아닙니까? 핸드폰. 이 전화기에서도 중국의 사오미 같은 거, 이런 제품을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우리하고 멀고도 가까운 게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우면서도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무시해서는 독자적으로 중국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참 지형적인 우리의 팔자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대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돼요. 중국은 아직도 산업화가 어느 정도 왔지만 성장이 7, 8% 머물다가 4% 이하로 좀 떨어져 있어요. 4% 이하로 떨어지면 중국에는 실업이 1억 한 8천만 가까이 생겨요. 인민공들, 그래서 인민공이라고, 농촌 농사 짓다가 전부 다 삽자로 던져버리고 허미자로 던져버리고 도시로 와서 막노동꾼, 인가공 노동자들이 됐어요.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1억, 2억 없어지면 과거 홍위병 난동처럼 큰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복이 쉽지 않아요.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고 해서 수소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신시설에서 중국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 세계를 우리가 가늠해 보면 미래 세계는 어차피 영토, 국방, 무슨 경제, 이걸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선진화되고 보편적으로 국민들의 가치 수준이, 윤리 수준이, 도덕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간답냐, 이게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진핑의 중국 꿈을 실현하려면 자기가 또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 10년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뭐 1대1로도 깔고 여러 가지 중국 나름대로 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바다로 나온 길을 외면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내륙이 좁아요. 지금 소수민족이 55개 민족이지만 55개 민족이 갖고 있는 영토가 중국 영토의 60%가 넘어요. 자원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런데 자꾸 사막화가 이러는 거예요. 몽골 사막, 티베트 사막, 이런 사막들이, 고원지대 사막들이 홍수가 계속 황하강처럼 거기서 매년 죽어가는 땅들이, 사막화가 대한민국 영토의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길이 바다밖에 없어요. 또 미국이 바다를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뚫고 세계화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중국이 시작했는데, 과연 소득이 지금 상하이나 북경이나 이런 지역은 2만 불에 3만 불 사이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하고 버금가는 데가 많아요. 이게 상하이만 가보면 이거 미국 아니냐 할 만큼 감탄해 애들이.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의 한 80%에 가까운 오지는 비참할 만큼 화장실을 6개월 단위로 청소하는 그런 지역도 다 있어요. 빈부격차가 세계 제일 심해요. 이런 난제를 안고 소득이 평균 한 10,000불 정도 됐는데 만 한 5, 6천 불 올라가면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중국의 거무 문제예요. 미국은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무역 갈등, 화폐 갈등, 전쟁,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력 갈등까지, 군사적 충돌까지도 가고 올 겁니다. 이번에 대만 사태를 보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은 정치적인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며, 어떻게 중국과의 무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면서 한국적 국가적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중국이란 나라를 활용해가지고 북한을 움직여서 북한이 빨리 지금 있는 독재 체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운 우리 인민들, 국민들이 정말로 자유를 얻게 하고 인권을 되찾게 하는 그런 소망스러운 일들도 중국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가능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현대적 시사점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대중국 인식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 가운데서 중국 소설 한 권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중국 영화 하나도 제대로 갖다 방해하지 않아요. 중국을 알려야 돼요. 이제 폐쇄만이, 막는 것만이 이기는 전략입니다. 열어야 돼요. 열어야 강해져요. 부딪혀야만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국민이 전체 모여서 힘을 쓸 때 중국을 지혜롭게라도 극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런 점에서 오늘 대중국 경계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중국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